한나라의 30년이 USB 하나에 담겼습니다. 1,500억 원, 2,000장의 설계도면, 그리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 2025년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해군 중령 출신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가 설립한 회사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 한국이 30년간 피땀으로 개량한 잠수함 기술. 세계에서 단 8개국만 보유한 3,000톤급 잠수함 독자 설계 능력. 2011년 인도네시아에 1조 원에 수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그 기술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가오슝 조선소에서 2023년 9월 진수된 하이쿠노. 대만은 순수 대만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X자형 키의 각도, 선체 비율, 어뢰 발사관 배치. 한국 DSM 1400의 설계가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수심 300m에서 400m, 손바닥 면적의 30kg에서 40kg의 수압을 견뎌내는 압력선체 기술.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균열도 치명적인 95% 이상 국산화된 정밀 용접 기술. 음영 분리기, 배터리 고정장치, 심해 어뢰 발사 시스템. 한국이 1990년대부터 수조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연구한 그 모든 것이 공항보안 검색대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USB는 금속 무기가 아니니까요. 해양 플랜트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육상 발전 설비 설계라는 위장 속에.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했고 한중 외교가 요동쳤으며 개인의 범죄가 국가의 외교 리스크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500억 원 대가치고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나라의 30년이 USB 하나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클린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방산기술평가국에서 23년간 일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 명패에는 수중전력 분석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잠수함 기술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냉전 시대 소련 잠수함의 스크루 소음 분석도 했고 2000년대 중국 위안급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도 추적했으며 2010년대 러시아 야생급 잠수함의 무장 체계도 분석했습니다. 23년간 수많은 국가들의 잠수함 기술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게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0년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3년을 복무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언젠가는 큰일을 해낼 거야. 그래서 저는 한국 기술을 볼 때 항상 기대 반 궁금증 반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맥클린,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급한 건이야. 제 상사인 데이비드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1시간 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CIA 아시아 담당관 3명과 국무부 동아시아국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심각한 일이 터졌어. 데이비드 국장이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 혐의. 대상은 잠수함 설계 기술. 목적지는 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과장된 정보 아닐까? 이런 제보는 1년에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오해거나 과장이었어요.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DSM 1400점.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심각한 사안임을 직감했습니다. DSM 1400은 한국이 독일 209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30년간 개량한 1400톤급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한 바로 그 잠수함이죠. 수출용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가성비와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우리 평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설계도가 통째로? 페이지를 넘길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USB 드라이브 하나, 외장 하드 디스크 1개, 거기에 2,000장이 넘는 설계도면이 담겨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압력선체 가공 기술, 음영 분리기 설계, 배터리 고정장치, X자형 키 구조, 어뢰 발사관 배치도.
한국이 수조 원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30년간 쌓아 올린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CIA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이미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전직 해군 중령 출신의 민간 컨설팅 업체 대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사업부에서도 일했던 인물이고요. 대만과 계약 규모는 1,500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3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기술 유출 사건을 수없이 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1987년 도시바 스캔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소련의 선박용 프로펠러 정밀 가공 기계를 판 사건. 그 결과 소련 잠수함의 소음이 사라졌고 미 해군 소나가 탐지할 수 없게 됐죠. 미국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수중 방어망을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어. 자네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 솔직히 얼마나 대단할까?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데 아무리 개량했다 해도 원천 기술은 독일 것 아닌가. 23년간 제가 본 최고의 잠수함 기술은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열심히 한다는 건 알지만 과연 그 기술이 유출될 만큼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경력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대만이 그토록 절박했는지를요. 2016년 5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국방 자주화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핵심 과제는 잠수함이었습니다. 대만 해군의 잠수함은 단 4척, 2척은 1980년대 네덜란드제, 나머지 2척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 미국제였어요. 반면 중국은 50척이 넘는 현대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결단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2016년 대만은 2조 원 규모의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은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심 300m에서 400m를 견디는 압력선체 기술, 정밀 용접, 음향 차폐,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습니다. 대만은 해외 기술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만 만듭니다. 독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답변. 중국 외교부는 명확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다. 유럽 국가들은 수백억 달러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17년, 2018년이 지나갔습니다. 대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한 민간 컨설팅 업체가 대만에 접근했습니다. S44. 대표는 정모 씨. 전직 해군 중령의 대우조선 잠수함 사업부 출신. 대만 국제조선공사 본사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DSM-1400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모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압력선체 단면도, 어뢰 발사관 배치도, X자형 키 구조도가 떴어요. 대만 관계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20년간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비용은 1,500억 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50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잠수함 개발엔 수조 원,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1,500억 원으로 30년 기술을 살 수 있다면 대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계약 체결. 명목은 해양 플랜트 자문이지만 실제는 잠수함 기술 이전. 정모 씨의 계획 설계도면 확보 핵심 엔지니어 모집 대만 이전. 설계도면은 쉬웠습니다. 퇴사할 때 USB에 담아갔어요. 2,000장 넘는 도면, 압력선체, 음영 분리기, 배터리 고정장치, 어뢰 발사관, 용접 매뉴얼, DSM-1400의 모든 것이 USB 하나에, 공항 보안은 금속만 탐지, USB는 통과, 두 번째는 사람. 정모 씨는 대우조선 퇴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만에서 해양 플랜트 자문.
연봉은 한국의 2배에서 3배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혹했어요. 해양 플랜트라면 괜찮지 않을까? 수십 명이 대만행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오슝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목적 기술 자문, 분야 해양 플랜트. 대만 도착 후 기술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거 잠수함 아닙니까? 하지만 연봉은 확실했고 많은 이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보며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용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압력 선체는 이 각도로 구부려야 합니다. 실제 제작 지도였습니다. 한국 검찰이 포착한 건 2022년 가을. 제보가 들어왔고 수사가 시작됐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수조 원의 기술이 1,500억 원에 팔려나간 겁니다.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곧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2022년 10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DSM-1400 기술과 유출 사건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 잠수함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1980년대 한국에는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척을 보유했는데도요. 한국은 100톤급 소형 잠수정 돌고래부터 시작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수백 번의 실패, 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1990년대 한국은 독일 HDW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재래식 잠수함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 배워서 직접 만들겠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지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용접은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1mm 틀려도 수압에 못 견딥니다. 모든 것이 정밀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심 300m에서는 손바닥 면적의 30kg 이상의 수압. 미세한 균열 하나가 침몰로 이어집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배웠고, 익혔고, 개량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건 기본. 거기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심 300m, 400m까지 가고 싶다. 소음을 더 줄일 수 없을까? 2000년대 중반, DSM-1400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4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독일 209급 기반, 한국 독자 개량. 무엇이 달라졌나요? 압력선체 기술 발전, 고강도 특수강으로 더 깊이 자망, 수심 400m, 음향차폐 기술 진화, 특수 차폐제로 소음 최소화, 무장체계 업그레이드, X자형 키로 기동성 향상, 배터리 시스템 개선, 고효율 배터리로 더 오래 작전. 20년이 넘는 시간,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조 원의 투자, 수백 번의 시행착오. 그 결과가 DSM-14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 3척을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 1조 원 이상. 경쟁 입찰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이긴 겁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가성비와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과 교육, 유지보수까지 지원했습니다. 서울 브리핑룸에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DSM-1400의 국산화율은 95%를 넘습니다. 95%. 100개 부품 중 95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뜻. 30년입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쌓아온 기술입니다. 독일에서 배운 건 출발점. 한국 바다에 맞게, 한국 전략에 맞게 모든 걸 바꿔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유출당한 건 설계도 몇 장이 아니었어요. 30년의 시간, 수천 명의 땀, 수조 원의 투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자던 절실함. 그 모든 게 USB 하나에 담겨 넘어간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23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1,500억 원에 팔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유출됐습니까? 한국방위사업청 담당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압력선체 가공 기술입니다. 수심 400m, 손바닥 면적의 40kg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어요. 일반 강철로는 불가능합니다. 고강도 특수강과 특수열처리 공법, 초음파 검사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독일과 차이가? 독일은 250m 기준, 우리는 400m 목표. 강철 조성부터 달랐습니다. 이건 복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향 분리기입니다. 엔진과 선체 사이 완충 장치로 소음을 차단합니다. 효과는 독일 209급 대비 소음 30% 감소. 엄청난 수치였어요. 세 번째, 배터리 고정 장치. 모듈화 시스템으로 용량 20% 증가. 네 번째, X자형 키. 한국 독자 설계로 기동성 향상. 다섯 번째, 어뢰 발사관 배치. 8발을 20초 간격 연속 발사, 3분 재장전. 여섯 번째, 정밀 용접 기술. 0.1mm 균열도 치명적이라 초음파 검사 수천 곳. 이 모든 기술이 USB에 담겼습니까? 네. 설계도면 2000장과 제작 매뉴얼 전부입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의 시간,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조 원의 투자가 USB 하나에. 대만은 이걸로 뭘 했습니까? 하이쿠노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대만 가오슝 조선소 사진. 거대한 잠수함이 진수대 위에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8일, 대만은 하이쿠노를 진수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 순수 대만 기술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건 한국 기술이야. X자형 키의 각도, 선체 비율, 어뢰 발사관 배치. 모든 게 DSM 1400과 일치했습니다. 담당관이 두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 DSM 1400, 오른쪽 하이쿠노. 선수 각도, 키 구조, 선체 비율이 모두 같습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대만은 부인합니까? 순수 대만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저희가 제공한 설계도와 대만 잠수함의 구조가 일치합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절도였어요. 처벌은 정모 씨 징역 2년 6개월. 회사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입니다. 겨우 2년 6개월? 법정 최고형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기술이 1,500억 원에 팔렸고 처벌은 2년 6개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한국 담당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그겁니다. 미국이라면?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라면 국가안보위협죄로 20년에서 30년형, 어쩌면 종신형입니다. 한국 담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30년, 수조원, 2000장, 1,500억 원, 2년 6개월. 이게 맞는 건가? 한나라의 3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술은 USB 하나에 담기지만 그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을 실행한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정모 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엘리트 장교. 20년 해군 복무, 중령 진급, 잠수함 핵심 보직을 거쳤습니다. 전역 후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사업부 입사, 사업부장까지 올라갔어요. 20년 해군, 10년 조선소. 그는 한국 잠수함 기술의 산증인. 어떤 기술이 핵심인지, 어떤 도면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 대우조선 퇴사 후 S사사를 설립. 해양기술 컨설팅 회사였지만 2018년 말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만 국제조선공사 본사. 비밀회의. 한국 DSM 1400 전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제작 매뉴얼, 핵심 장비 기술 모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모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압력선체 단면도, 어뢰 발사관 배치도, X자형 키 구조도가 떴어요. 비용은 1,500억 원입니다. 잠수함 개발엔 수조 원이 들지만 1,500억 원이면 30년 기술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2019년 초 계약 체결. 명목은 해양플랜트 자문이지만 실제는 잠수함 기술 이전. 정모 씨의 계획 설계도면 확보 핵심 엔지니어 모집 대만 이전. 설계도면은 쉬웠습니다.
퇴사할 때 USB에 담아갔어요. 2,000장 넘는 도면이 USB 하나에, 공항 보안은 금속만 탐지, USB는 통과, 두 번째는 사람. 정모 씨는 대우조선 퇴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만에서 해양 플랜트 자문. 연봉은 한국의 2배에서 3배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혹했어요. 해양 플랜트라면 괜찮지 않을까? 수십 명이 대만행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오슝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목적 기술 자문, 분야 해양 플랜트. 대만 도착 후 기술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거 잠수함 아닙니까? 하지만 연봉은 확실했고 많은 이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보며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알려줬어요. 실제 제작 지도였습니다. 2021년 대만 조선소에서 작업이 본격화, DSM-1400이 그대로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한국 검찰의 제보. 대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 착수, 출입국 기록, 계약서, 은행 거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500억 원 계약, 해양 플랜트, 명목, 실제론 잠수함 기술. 2022년 가을, 정모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2023년 9월 28일, 하이쿠노 진수. 순수 대만 기술이라 했지만 X자형 키, 선체, 발사관. 모든 게 DSM-1400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30년이 대만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판결. 정모 씨 징역 2년 6개월, S사사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 정모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30년, 1,500억 원, 2년 6개월. 숫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2,000장 도면은 여전히 대만 어딘가에 복사되고 백업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28일,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순간으로요. 2023년 9월 28일, 대만 가오슝. 조선소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대표로 참석했어요. 오전 9시, 차이잉원 총통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만 국방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잠수함은 순수 대만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선체, 유선형 디자인, X자형 키. 저건 DSM-1400이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혔고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하이쿠노가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첫 번째 물보라가 일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잠수함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대만 만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어요. 대만에게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상징, 중국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분노도 했습니다. 저 기술은 한국 것. 30년의 시간,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조 원의 투자가 모두 저 잠수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행사 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X자형 키 각도, 선체 비율, 어뢰 발사관 배치. 모두 DSM-1400과 일치.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대만 장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X자형 키는 고난도 기술인데 대만이 독자 개발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5년 연구했습니다. 5년. 한국은 20년 걸렸는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이쿠노는 한국 DSM-1400 기술 기반이 확실합니다. 일주일 뒤 중국 외교부 성명. 대만의 잠수함 건조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다. 관련국들은 기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한중 외교가 요동쳤습니다. 중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입니다. 정부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 기술이 아니냐.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중국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벌이 고작 2년 6개월인가? 개인의 범죄가 국가 외교 문제로 번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이쿠노가 시작일 뿐이라는 것. 대만은 총 8척 계획, 한국 기술이 7번 더 복제될 겁니다. USB의 2000장 도면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복사되고 백업되고 저장돼서 언젠가 또 다른 나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간 기술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썼습니다. 하이쿠노는 대만의 승리도 한국의 패배도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USB는 검색대를 통과하고 1,500억 원이면 30년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나라. 30년이 USB에 담겨 사라진 그 나라. 처벌은 고작 2년 6개월.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하이쿠노 진수 다음 날 베이징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대만의 무기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다. 외부 세력의 기술 제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력이 누구입니까? 대변인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한국. 같은 날 오후 서울 외교부 긴급회의. 중국 반응이 예상보다 강경합니다. 대사 소환 수준까지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는 공식 입장 발표. 개인의 범죄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입니다. 이미 관련자를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압박은 계속됐어요. 10월 3일 중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 방문. 비공개 회담. 한국 기술이 대만에 넘어간 건 명백하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징역 2년 6개월은 범죄 방조나 다름없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중국의 구체적 요구 추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대만과 모든 방산 교류 중단, 공식 사과. 한국은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만. 한국 여론은 분열. 보수, 개인 범죄를 중국이 과도 반응. 진보, 한중 관계 악화는 경제 타격. 국회 논쟁도 격렬했습니다. 그 사이 대만은 조용했고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감사 표시. 11월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했어요. 미 국무부, 대만의 자위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국제규범 위반이다. 미국도 애매한 입장. 대만 지지하지만 기술 절도는 반대. 12월 독일 HDW 조선소도 성명. 209급은 우리 원천 기술. 대만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다. 한국은 더욱 곤란. 중국은 비난, 독일도 비난. 미국은 중립, 대만은 침묵. 한국만 사면초가. 2024년 1월 한국 국회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최고형 징역 15년, 벌금 5배 증액.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24년 내내 한중 관계는 냉랭. 고위급 회담 취소, 경제협력 지연, 문화교류 축소. 개인 범죄가 국가 외교를 흔들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최종 판결 확정. 중국은 다시 성명. 여전히 불충분하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기술 유출만이 아니었어요. 21세기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건. 기술은 국경을 넘고 동맹은 흔들리고 이익은 충돌하고 정의는 모호했습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한국, 독일, 중국, 아니면 모두? 누가 가해자입니까? 정모 씨? 대만, 시스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USB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고 대만은 7척을 더 만들 것이고 언젠가 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 기술의 시대, 정보의 시대, 그리고 유출의 시대. 이게 21세기입니다. 2025년 2월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평가국.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제 앞에는 두꺼운 보고서. 대만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 종합 분석 400페이지가 넘는 제가 6개월간 작성한 결과물.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 위해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소련, 중국, 러시아 잠수함을 분석했죠.
저는 항상 자신했어요. 나는 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어요. 처음 서울로 향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 독일 것을 복사한 거 아닌가? 얕잡아 봤어요. 23년 경력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브리핑룸에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은 단순히 독일을 따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독자 개량했어요. 압력 선체, 음영 분리기, X자연키, 배터리.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 국산화율 95%.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한 그 다짐. 70년이 흘러 결실을 맺은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게 1,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USB 하나에 담겨서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정모 씨에게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시스템을 향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해군 중령 출신, 대우조선 사업부장. 그가 설계도를 USB에 담아 나가는 걸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공항 보안은 금속만 찾았어요.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을 의심하지 않았죠. 30년의 기술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니. 그리고 처벌은 고작 2년 6개월. 1,500억 원 거래에 비하면 손해도 아니었어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국가안보위협죄, 최소 20년에서 30년형, 어쩌면 종신형. 하지만 한국 법은 최고형이 5년, 실제 선고는 2년 6개월.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USB 하나면 충분. 보안 시스템은 물리적 무기만 찾습니다. 퇴직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처벌은 가볍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형량보다 큽니다. 해결책은?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100%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처벌 강화. 방산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20년, 30년형이 적절합니다. 둘째, 추적 시스템. 핵심 기술자들의 해외 활동을 모니터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셋째, 국제 협력.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기술 절도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기업 문화 개선. 퇴직 기술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려는 유혹. 이걸 막으려면 퇴직 후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기술자들에게 국가 안보 의식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이다. 이건 나라의 안전이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 보고서에 포함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권고안을 시행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왜냐하면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USB로 옮길 수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생각했습니다. 23년간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사일, 전투기, 탱크, 잠수함, 숫자와 스펙과 성능.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시간, 사람들, 헌신, 희생. 한국의 30년,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까지. 그 시간 속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수백 번 실패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죠. 1990년대 독일에서 209급을 도입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 기술자 옆에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 용접은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1mm 틀려도 수압에 못 견딥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어요. 3일 밤을 새워도 통과하지 못한 용접.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독자 개발이 시작됐을 때 더 깊이 잠수할 수는 없을까? 소음을 더 줄일 수는 없을까? 2007년 테스트 중 압력 선체의 균열. 3개월간 밤잠을 못 잔 엔지니어. 0.05mm 미세 응력을 찾아내고 특수 열처리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 우리가 해냈어. 눈물을 흘린 엔지니어들.
그들이 쌓아 올린 30년이 USB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2년 6개월. 이게 공정한가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이 유출돼도 다시 개발하고 다시 개량하고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지는 겁니다. 한국은 30년 기술을 잃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더 깊이,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한 잠수함. 유출된 기술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개발 중인 기술은 미래죠. 과거를 빼앗길 수는 있어도 미래까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패배가 아니다. 대만의 승리도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모든 나라가 직면할 문제의 예고편이다. 기술은 국경을 넘는다. USB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다.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계속 만들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앞서가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번처럼 무거운 보고서는 처음이었어요.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저 씁쓸하고 안타까운, 하지만 교훈을 담은 보고서.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USB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30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계속 만드는 나라가 이긴다는 걸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몇 개월 전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5월, 제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2024년 5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업무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DSM-1400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대우조선해양 본사, 거제도 조선소. 저는 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박사. 60대 중반의 나이. 30년 넘게 잠수함 설계에 몸 바친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천 번 설계도를 그리고 수백 번 현장을 돌아다닌 손. 기술 유출 사건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김 박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제 인생 전부입니다. 김 박사는 1990년대 초반 대우조선에 입사했어요. 독일 209급 라이선스 생산이 막 시작될 때였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어려웠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92년 첫 잠수함 선체 조립. 독일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 용접은 완벽해야 합니다. 0.1mm 오차도 안 됩니다. 김 박사와 동료들은 밤낮으로 용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사에서 탈락했어요. 다시.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3일 밤을 새웠습니다. 한 부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네 번째 밤에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때 김 박사는 깨달았어요. 잠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걸요. 수심 300m 바다속, 손바닥 면적의 30kg 이상의 수압,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균열도 치명적인 환경.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작전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1995년 첫 번째 209급 잠수함 완성. 진수식 날, 김 박사와 동료들은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은 출발점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독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더 깊이 잠수할 수는 없을까? 소음을 더 줄일 수는 없을까?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는 없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고 연구도 끝이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압력선체 기술을 연구했어요. 독일은 250m까지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400m를 목표로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강철 조성을 바꿨습니다.
수백 번 테스트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2007년. 한 번은 테스트 중 압력선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다행히 무인 테스트였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김 박사는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3개월간 밤잠을 못 잤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야 했으니까요. 원인은 용접 부위의 미세한 응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0.05mm 수준. 하지만 수압이 가해지면 그게 확대돼서 균열로 이어졌던 겁니다. 열처리 공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용접 후 특수 열처리로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400m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김 박사는 동료들과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마셨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죠.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겠구나.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1조 원 규모. 한국 잠수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30년이 아니었어요. 20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장교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거제도 조선소를 둘러봤죠. 이게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네. 독일에서 배웠지만 95%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인도네시아 장교는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어요. 195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김 박사의 아버지는 참전 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무기가 없어서 밀렸다. 우리 손에 총 한 자루 없었다. 그 말이 김 박사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가을, 기술 유출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USB 하나에 담겼다는 걸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0장의 도면이 전부 넘어갔다고요? 30년이 1,500억 원에 팔렸다고요? 그날 김 박사는 집에 가지 못했어요. 조선소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울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30년간 한 게 뭡니까? 밤낮 없이 일한 게 뭡니까? 수백 번 실패한 게 뭡니까?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린 게 뭡니까? 그게 USB 하나로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 박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모 씨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셨습니까? 네. 사업부장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배신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도 이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1,500억 원. 큰 돈이죠. 하지만 그게 30년의 값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네. 기술이 유출됐어요. 대만이 가져갔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김 박사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를 개발하고 있어요. 더 깊이 잠수하고,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한 잠수함을요. 유출된 건 과거 기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멈추면 지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야 이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하지만 김 박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을 잃었는데도, 30년을 빼앗겼는데도 여전히 앞을 보고 있는 사람. 김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23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솔직히 얕잡아 봤어요. 알아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독일 기술 복사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증명하면 되니까요. 증명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로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보였어요. 저기서 지금 차세대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3,000톤급 독자 설계요. SLBM 발사 능력도 있죠? 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게 진짜 증명입니다.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빼앗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발 능력은 못 빼앗아 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제가요. 기술은 도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사람들.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 박사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계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빼앗겨도 다시 만드는 힘.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온 그 힘.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기술이 유출돼도 30년이 사라져도 다시 만들고 다시 개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엔 김 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2025년 12월 워싱턴 DC. 1년 전 이맘때 저는 대만 잠수함 유출 사건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만은 두 번째 잠수함 건조 시작. 하이쿤 2호. 총 8척 계획. USB의 2,000장 도면은 계속 사용됩니다. 한국 검찰은 추가 수사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음. 퇴직 기술자들 몰랐다. 법적 처벌 어려웠어요. 정모 씨는 2025년 6월 출소. 실제 복역 2년도 안 됐어요. 출소 후 어디로? 아무도 모릅니다. 계좌에는 여전히 수백억 원. 중국과 한국 관계는 여전히 냉랭. 2025년 내내 회담 취소, 협력 지연, 교류 축소. 대만은 침묵. 공식적으로 순수 대만 기술이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죠. 한국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3,000톤급 SLBM 탑재 잠수함. 김태수 박사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기술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USB 하나면 충분. 둘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해외 취업은 자유니까요. 셋째, 처벌이 가볍습니다. 30년 기술을 1,500억 원에 팔고 2년 6개월. 수익이 위험보다 크면 누가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넷째, 국제협력이 부족합니다. 대만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다섯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끝. 복사되고 확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처벌 강화. 20년, 30년형이 적절합니다. 시스템 구축. 핵심 기술자 추적. 교육 강화. 국가 안보 의식. 처우 개선. 퇴직 기술자 대우. 국제 협력.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모든 걸 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 아니요. 유일한 답은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유출돼도 다시 개발하고 계속 앞서가는 것. 멈추는 순간 지는 겁니다. 한국은 30년 기술을 잃었지만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30년이란 시간의 무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숫자로는 잴 수 없다는 걸. 1,500억 원. 2년 6개월. 그게 30년의 값입니까? 아니에요. 30년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김태수 박사 같은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 그들이 3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술이 유출돼도 대만이 복제해도 계속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세계 8번째 잠수함 독자 설계국. 기술을 빼앗겨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하지만 우려도 남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USB가 또 다른 30년이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 시스템 구축, 교육,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 겪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겪고 있는 일. USB는 조용히 국경을 넘고, 기술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30년은 1,500억 원에 팔리고, 처벌은 2년 6개월로 끝납니다. 이게 21세기입니다. 기술의 시대, 정보의 시대, 그리고 유출의 시대.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개선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집니다. 한국 잠수함의 30년.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폐허의 기억. 우리 손으로라는 다짐. 수천 명의 땀. 수백 번의 실패.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USB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김태수 박사는 여전히 설계실에 있습니다. 차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계속 만드는 것, 계속 발전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기술은 소중합니다. 30년은 무겁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술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30년은 한 세대의 삶입니다. 그것을 USB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